안녕하세요. 오늘 밤은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조용히 놀라운 존재에 시선을 돌려보려 합니다. 바로 우리 발 아래의 행성, 우리가 마시는 공기, 그리고 먼 바다 위를 고요히 흐르는 물입니다. 이들은 풀어야 할 수수께끼가 아니라 그저 관찰되어야 할 리듬에 가깝습니다. 이번 여정에서 우리는 숲을 따라 천천히 순환하는 탄소의 흐름을 따라가고 수세기에 걸쳐 움직이는 해류를 추적하며 1년에 몇 밀리미터씩 이동하는 대륙의 발걸음을 들어볼 것입니다. 이 모든 발견은 극적인 순간이 아니라 인내의 시간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외딴 곳에 설치된 기기들, 수십 년에 걸쳐 모아진 데이터, 그리고 조용히 쌓인 증거 속에서 드러난 패턴들. 지금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얕은 바다와 깊은 심해, 그리고 고대의 공기를 품은 얼음 아래에서 수년에 걸쳐 관찰해온 결과입니다. 상상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측정으로부터 얻어진 사실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의 바탕의 아래에서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019년 2월, 아마존 분지를 비추는 첫 햇살이 숲의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안개를 드러났습니다. 대륙의 절반을 덮은 듯한 거대한 숲 위로 수증기가 천천히 상승했고, 새벽의 빛을 받아 밤새 머금은 습기를 하늘로 올려보냈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장면 아래,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리듬이 감지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산화탄소 농도의 미세한 진동이었습니다. 태양이 떠오를 때 농도는 내려가고 해가 지면 다시 높아졌습니다. 수간 위에 세워진 관측탑들이 전송한 이 수치는 교환의 기록이었습니다. 빛이 도착하면 나무들은 탄소를 흡수하고 어둠이 내리면 다시 내보냈습니다. 시베리아와 콩고의 관측탑에서도 같은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서로 떨어진 숲들이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같은 리듬으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지구가 하나의 살아있는 체계로 호흡하고 있다는 사실이 비로소 수치로 확인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데이터를 지켜보던 연구자들에게 그것은 단순한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2016년부터 남미 곳곳에 관측탑을 세워 숲의 다양한 높이에서 기체의 흐름을 측정해 왔습니다. 3년이 지난 2019년 초, 시간대와 기후대를 넘어 일관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숲들은 각각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호흡했습니다. 같은 태양의 주기, 같은 계절의 변화, 같은 대기의 압력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이 동조는 생명권의 본질을 암시했습니다. 지구는 여러 생태계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의 연결된 유기체였던 것입니다. 이 관측 장비들의 원리는 단순했습니다. 적외선 가스 분석기는 30분 간격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고, 와류 상관탑은 공기의 수직 흐름을 추적해 숲과 대기 사이의 기체 이동량을 계산했습니다. 온도 센서와 습도계는 미세한 기후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각각의 측정은 단독으로는 작은 조각에 불과했지만 전 세계 수백 곳의 데이터를 위성 관측과 함께 맞추었을 때 지구 전체의 호흡이 그려졌습니다. 2014년 발사된 나사의 탄소 관측 위성 OCO2는 이 현상을 궤도에서 관찰했습니다. 고도 7.5km 상공에서 지구 표면과 우주 사이의 공기 기둥 안의 이산화탄소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단 몇 ppm의 차이도 구분해냈습니다. 5년간의 관측 끝에 위성은 전 지구적 탄소 순환의 지도를 완성했습니다. 북방구의 숲들은 여름에 탄소를 흡수하고 겨울에 내보냈습니다.
열대 지역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흐름을 유지했고 남방우의 숲들은 북방우의 계절 변화를 상쇄하듯 반대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일본의 제악사는 2009년부터 운영된 고사트 위성으로 이 관측을 보완했습니다. 나사의 위성이 넓은 지역을 포괄적으로 본다면 기오세이트는 더 높은 스펙트럼 해상도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구분해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두 위성의 자료는 서로의 깊이와 넓이를 보완했고 지상의 관측소들이 이 데이터를 검증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반구간 동조라 불리는 현상을 확증했습니다. 북반구의 광대한 산림은 봄과 여름 동안 대기 중의 탄소를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엽록소가 가장 무성해지는 시기에는 공기 속의 탄소 농도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을이 찾아오면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광합성이 멈추고 호흡이 다시 지배했습니다. 남방우에서는 그 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쪽이 휴식할 때 남쪽이 숨을 쉬었습니다. 지구의 호흡은 그렇게 번갈아 이어졌습니다. 계절이 지나며 해마다 예측 가능한 리듬으로 말이죠. 이 결과는 단순히 아름다운 개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의 재분석에 따르면 산림의 호흡은 계절 단위 대기탄소 변동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이전에는 30-40%로 추정되던 비율이 50%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새로이 밝혀진 것입니다. 지구의 숲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비중으로 대기 조성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ESA의 위성 센티넬-5P는 이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위성의 기기, 티아로포미는 이산화탄소뿐 아니라 일산화탄소, 오존, 메탄 등 여러 기체를 동시에 측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숲의 호흡에 인간 활동과 자연 화재의 영향을 함께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 연구 또한 이러한 위성 관측을 뒷받침했습니다. 2019년 가을 막스 플랑크 연구진은 아마존 중앙부에서 숲의 하층부까지 이동하며 토양과 부패한 나무, 살아있는 나무의 호흡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숲의 탄소 방출에서 토양 호흡이 차지하는 비율이 예상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 낙엽과 흙 속에서 유기물을 분해하며 끊임없이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0년 봄, 전 세계의 산업이 멈추었을 때 대기 관측소들은 즉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탄소 농도는 여전히 상승했지만 그 속도는 잠시 느려졌습니다. 인류의 배출이 줄어들자 자연의 호흡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와이의 마우나로와 알래스카의 베로우, 태즈메니아의 케이프 그림, 남극의 관측소들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지구의 숨결이 인간의 소음이 사라진 틈새에서 얼마나 또렷하게 들리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인류의 활동은 다시 늘어났지만 그 짧은 침묵은 하나의 기준점이 되었습니다. 자연이 스스로 어떤 속도로 숨을 쉬고 균형을 맞추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모았을 때 지구는 정적이 아닌 리듬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숲과 바다, 대기가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으며 조용한 협동으로 균형을 유지합니다. 광합성은 탄소를 모으고 호흡은 다시 내보냅니다. 분해는 그 순환을 완성합니다. 생명은 이 반복 속에서 균형을 이루고 지구는 그 리듬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 호흡의 리듬은 단 하나의 숲이나 나무가 이끌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부터 거대한 나무까지 수많은 생명들이 같은 대기 속에서 서로의 리듬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그 거대한 협동이 지구의 평형을 만들어냅니다. 2021년 말까지 위성, 관측소, 시뮬레이션, 그리고 수십 년간의 기록들이 모여 지구 생명권에 대한 가장 정밀한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데이터는 전 세계의 연구기관에 보관되어 미래의 연구자들이 지구의 숨결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관찰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지구는 숨을 쉽니다. 이것은 시적인 비유가 아니라 측정된 사실입니다. 숲과 바다, 초원과 얼음이 함께 리듬을 만들어내며 대기를 조절하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조용히 쌓인 데이터 속에서 인내로 이어진 관측 속에서 하나의 초상화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정지된 그림이 아니라 끊임없이 움직이는 생명의 초상이었습니다. 지구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반복하며 변화를 통해 안정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공기의 리듬이 기록되던 순간 또 하나의 순환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서 천천히 이어지는 물의 긴 순환이었습니다. 그 순환은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처럼 흔들리지도 폭풍처럼 요동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구의 표면 아래 깊은 바다의 그늘 속에서 수천 년에 걸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류의 순환이었습니다. 바다의 숨결이라 불러도 좋을 만큼 느리고 규칙적이며 변함없는 흐름이었습니다. 남극 근처의 찬 바닷물은 표면에서 가라앉아 심해로 새우며들었습니다. 이 물은 수백 년, 어쩌면 1000년이 넘는 시간을 들여 바다의 밑바닥을 따라 흘러 북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다 북대서양으로 올라와 따뜻한 물과 만나면서 다시 표면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긴 여정을 전 지구 순환 혹은 해양 컨베이어 벨트라 부릅니다. 지구의 기운은 바로 이 느리고 깊은 순환 위에 놓여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물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바닷물은 열과 영양분, 그리고 용존된 이산화탄소를 함께 나릅니다. 남극의 차가운 물은 대기로부터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뒤 심해로 가라앉으며 탄소를 받아 속 깊은 곳으로 운반합니다. 반대로 따뜻한 물이 다시 올라올 때 그동안 저장된 일부 탄소가 대기로 방출됩니다. 이렇게 바다는 지구의 호흡을 완만하게 조절하는 또 하나의 폐처럼 작동합니다. 2010년대 후반부터 여러 연구기관들이 심해 순환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NOAA, 일본의 잠스텍, 유럽의 해양연구 네트워크가 수천 개의 부유 탐사기기를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압력, 염분, 온도, 용존 산소 등을 지속적으로 측정하며 데이터를 위성으로 전송했습니다. 수면 위에서는 보이지 않던 바다의 맥박이 이제는 수치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들은 놀라운 정밀도로 바다의 리듬을 보여주었습니다. 남극해의 찬물은 대서양 심부로 흘러들고 북대서양의 따뜻한 해류는 다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거대한 순환은 수백 년을 단위로 움직이며 지구의 열 분포를 조용히 재조정하고 있었습니다. 기후 변화가 이 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여전히 관찰 중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따뜻해진 물이 가라앉지 못해 순환이 느려지는 조짐이 보였고, 다른 곳에서는 바람의 세기와 염분의 농도가 바뀌며 새로운 경로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바다는 여전히 지구의 가장 안정적인 조절자였습니다.
인간의 시간으로는 느낄 수 없는 속도이지만 그 느림 속에서 지구는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순환을 지구의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바닷속에는 수백, 수천 년 전의 공기와 열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북대서양의 깊은 바다를 떠도는 물 한 방울이 남극에서 출발했을 때 인류는 아직 산업혁명을 맞이하기 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측하는 해류의 일부는 과거의 기후를 그대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 느리고 깊은 리듬은 우리가 사는 행성이 단지 생명체의 터전일 뿐 아니라 스스로 조절하는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임을 일깨워줍니다. 대기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만 바다는 느리게 생각하고 천천히 대답합니다. 숲이 하루의 호흡을 통해 탄소를 순환시킨다면 바다는 세기 단위의 숨을 쉽니다. 이처럼 지구의 호흡은 여러 층위에서 이어집니다. 공기와 숲의 빠른 리듬, 바다의 느리고 깊은 리듬, 그리고 얼음 속에 갇힌 고대 공기의 조용한 기록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서로 다른 속도와 깊이로 움직이지만 그 목적은 같습니다. 균형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 균형 위에서 인류의 이야기도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우리가 쓰는 에너지, 우리가 보호하거나 훼손하는 숲이 모두 이 거대한 호흡의 일부가 됩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하나가 지구의 리듬에 아주 작은 파문을 남깁니다. 하지만 그 리듬은 여전히 지속됩니다. 숲은 새벽마다 다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바다는 또다시 그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지구는 지금도 조용히 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 숨결 속에서 우리의 존재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움직이는 바다 2020년 11월 말 북대서양의 차가운 바다 위로 한 대의 연구용 부표가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바닷속 깊은 곳에서 수집한 온도, 염도, 압력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표는 열흘 동안 수심 2,000m 아래에서 머물며 데이터를 쌓고 내부의 부력을 조절해 다시 수면으로 올라와 위성으로 관측 결과를 전송했습니다. 이 기록은 1957년부터 이어진 자료들과 비교되어 대서양 해류의 느린 맥박 속 미세한 변화를 드러났습니다. 수천 킬로미터에 걸쳐 하나의 패턴이 선명히 보였습니다. 바다는 신고, 가라앉고, 이동하며 다시 떠오릅니다. 숲이 그랬듯 바다 역시 고요한 정밀함 속에서 움직입니다. 이 부표는 2000년에 시작된 국제협력 프로젝트인 아르고 프로그램의 일부였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산자 900개가 넘는 부표가 모든 주요 해양 분지에서 떠다니며 약 열흘마다 수면으로 올라와 데이터를 보고했습니다. 각각의 부표는 정해진 주기를 따릅니다. 일정한 깊이로 내려가 해류를 따라 구 10일간 표류하고 그 후 잠시 2000m까지 더 깊이 잠수한 뒤 다시 떠오르며 수직으로 온도와 염도를 측정합니다. 수면 위로 올라오면 위성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새로운 명령을 받아 다시 잠수합니다. 수명은 보통 4, 5년 정도지만 그 기간 동안 수천 개의 온도와 염도 단면을 기록해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해양의 구조 지도를 만들어냅니다. 이 방대한 자료는 바다의 내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대기와 달리 바다는 층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따뜻한 물은 가볍기 때문에 위로 떠 있고 차가운 물은 무겁게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염분이 많은 물은 담수보다 밀도가 높아 더 깊이 내려갑니다. 이런 밀도의 차이가 해류를 만들어냅니다. 표면수가 식거나 증발하면 염도가 높아져 무거워지고 가라앉습니다. 반대로 깊은 곳의 물이 솟아오르거나 강물이나 빗물로 염도가 낮아지면 물은 떠오릅니다.
이러한 수직 운동은 수평 흐름과 연결되어 해양 전체를 순환시키는 입체적인 흐름을 만듭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흐름 중 하나가 대서양 자오선 역전순환 AMOC입니다. 열대에서 북쪽으로 흘러간 표면수가 차가운 극지 공기와 만나면서 냉각되고 얼음이 형성될 때 염도가 높아집니다. 이렇게 밀도가 높은 물은 가라앉아 북대서양 심층수를 형성하고 해저를 따라 남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물은 적도를 지나 남극해에 이르러 다시 위로 솟아오르고 일부는 중간 깊이로, 일부는 표면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순환은 기후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북쪽으로 흐르는 따뜻한 표면수는 열을 열대에서 고위도로 옮겨 유럽과 북미의 기온을 완화시킵니다. 또한 표면수가 가라앉을 때 이산화탄소를 함께 깊은 바다로 운반해 대기에서 수세기 동안 격리시킵니다. 따라서 순환 강도의 변화는 지역 기후뿐 아니라 지구 전체의 탄소 순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04년부터 2021년까지 AR고 부표와 여러 해양 관측 장비들이 AMOC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우주홀 해양연구소는 북대서양 26도선에 RAPID 관측 선열을 유지하며 흐름의 강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 이 영국 미국 공동 연구는 해류의 변동을 실시간으로 감지하며 장기적 약화를 확인했습니다. 관측에 따르면 지난 수십 년간 AMOC의 세기는 약 10비안 1.5% 정도 약해졌지만 급격한 변화가 아닌 완만한 흐름의 조정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성 고도계는 이 흐름의 변화를 다른 각도에서 보여주었습니다. 해류가 강해지면 특정 지역의 해수면 높이가 약간 상승하고 약해지면 낮아집니다. 유럽 우주국의 키리오사트2 위성은 센티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받아 표면 높이를 측정해 수년간의 변화를 지도화했습니다. 이 결과는 해저 부표와 부표들의 데이터와 일치하며 해류의 미묘한 맥박을 드러났습니다. 태평양에서는 일본의 해양지구과학기술기구 JAMSTEC가 비슷한 관측을 이어갔습니다. 태평양은 대서양처럼 하나의 거대한 순환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바람, 온도, 염도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여러 층의 흐름이 형성됩니다. 연구선들이 수십 년에 걸쳐 동일한 항로를 반복 측정하면서 바다의 느린 변화를 추적했습니다. 플랑크톤의 기록은 또 다른 차원의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바다의 깊은 곳에서 영양염이 표면으로 올라올 때 미세한 식물성 플랑크톤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위성은 바다의 색을 통해 엽록소 농도를 추적하며 이러한 생산성을 지도화했습니다. 엘니뇨가 오면 동태평양의 수온이 올라가고 용승이 약해져 생산성이 감소하지만 라니냐 때는 반대로 차가운 물이 솟아올라 풍부한 생명활동이 나타납니다. 이런 주기적인 변화는 바다의 순환이 대기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대한 저장고이기도 합니다. 매년 대기 중 탄소의 약 4분의 1, 즉 25억 통화량이 바다로 흡수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바닷물을 서서히 산성화시킵니다. 산업화 이후 해수의 평균 pH는 약 0.1 낮아졌습니다. 이는 작은 변화처럼 보이지만 수소 이온 농도로 보면 30% 증가에 해당합니다. 그 결과 조개나 산호처럼 탄산칼슘 껍질을 만드는 생물들은 점점 더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바다의 깊은 곳에서도 일어납니다. 차갑고 짠 물이 가라앉으며 그 화학적 흔적을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수백 미터 아래의 심해에서도 산성화가 감지됩니다. 산호초와 깊은 바다의 생명체들은 점차 변화된 화학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기후 예측 모델은 이런 관측을 바탕으로 발전했습니다. 해양과 대기는 분리된 시스템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합니다. 바다는 열을 저장하고 공기는 그 열에 반응하며 바람을 만들어냅니다. 바다에서 증발한 수증기는 육지의 비가 되어 돌아옵니다. 여름에 바다가 흡수한 열은 겨울에 해안을 따뜻하게 유지시킵니다. 바다는 공기보다 훨씬 큰 열 관성을 지니고 있어 기후 시스템에 기억을 남깁니다.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현상은 수개월, 때로는 1년 이상 지속되며 전 세계의 날씨를 조절합니다. 2021년 라니냐가 다시 나타났을 때 알고 부표들은 이미 몇 달 전부터 수심 깊은 곳에 냉각 징후를 포착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예측 기관이 조기에 경보를 발령하도록 했고, 실제로 그 해의 기후 패턴은 예측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처럼 바다는 멈추지 않습니다. 다만 균형을 위해 끊임없이 조율합니다. 수십 년, 수세기의 데이터를 들여다본 과학자들은 이 움직임 속에서 하나의 일관성을 봅니다. 바다는 스스로를 조정하며 열과 소금의 미묘한 차이 속에 지구의 기억을 기록합니다. 심해의 물방울 하나하나에는 그 물이 태어난 장소와 시간이 새겨져 있습니다. 북대서양의 차가운 겨울에 만들어진 물은 수십 년 뒤 남대서양의 깊은 곳에서도 그 흔적을 남깁니다. 방사성 탄소의 미세한 농도 차이를 분석하면 그 물이 대기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시점을 알 수 있습니다. 태평양의 가장 깊은 물은 1000년 이상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서양의 물은 그보다 훨씬 젊습니다. 이 차이는 바다가 얼마나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순환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호주 해양연구소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인도네시아 해류 통로를 연구했습니다. 이 통로는 두 대양의 온도와 흐름을 연결하며 남아시아와 아프리카, 호주 기후에 영향을 미칩니다. 북극에서는 얼음이 녹으며 해류가 바뀌고, 남극에서는 빙붕이 따뜻한 해류에 의해 아래에서 녹고 있습니다. 위성은 이 변화를 수십 년 동안 기록하며 바다가 어떻게 지구의 열을 재분배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다는 지구의 거대한 완충 장치입니다. 열을 흡수하고 탄소를 저장하며 시간을 천천히 움직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바다는 산성화되고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수천 개의 부표가 보낸 신호, 궤도를 도는 위성이 포착한 미세한 높이 변화, 수년간 반복된 항로의 관측 속에서 하나의 초상이 드러났습니다. 바다는 멈춰 있지 않습니다. 변화하고 반응하며 흐릅니다. 그러나 그 아래에는 변하지 않는 연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세기에 걸친 흐름의 기억, 물과 열이 쓰는 서사시이자 지구의 숨결이 담긴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깊은 움직임 아래에서 또 다른 리듬이 감지됩니다. 지구의 뿌리, 대륙의 느린 이동이 생명을 만들어낸 토대 위에서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요한 대륙의 이동 2021년 7월, 에티오피아에서 모잠비크에 이르는 단층대를 따라 아주 미세한 벌어짐이 위성에서 관측되었습니다. 움직임은 한 달에 몇 밀리미터에 불과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센티넬-1A 위성은 지표로 마이크로파 신호를 보내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정밀하게 측정했고, 연속된 영상을 비교해 지표의 높이와 위치가 아주 조금씩 바뀌는 변화를 찾아냈습니다. 이 측정들은 지구 깊은 곳의 대류에 의해 대륙이 지금도 천천히 이동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해 주었습니다. 태평양과 안데스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이어졌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정하고 정확한 흐름이었습니다. 동아프리카 열곡대는 한 대륙이 둘로 갈라지는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장소입니다. 북쪽의 아파르 삼각지대에서 홍해와 아덴만을 만나고 남쪽으로 모잠비크까지 약 6,000km 뻗어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아프리카 대륙은 1년에 1,007mm, 손톱이 자라는 정도의 속도로 조금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느끼기 어렵지만 수백만 년이 지나면 큰 변화를 남깁니다. 약 3천만 년 전 열리기 시작한 홍해는 지금 가장 넓은 곳이 300km에 이르며 약 2,500만 년 된 동아프리카 열곡대도 같은 속도로 계속된다면 언젠가 새로운 대양 분지를 만들 것입니다. 센티넬-1A의 측정 결과는 지역 관측소의 지진 자료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는 각국의 지진 관측망을 운영하며 아프리칸 어레이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이 관측망은 사람들이 느끼는 큰 지진뿐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작은 미세 지진까지 기록하고 그 분포와 양상을 분석해 활성 단층대를 지도처럼 드러냅니다. 관측 결과 동서 두 갈래의 열곡대를 따라 변형이 가장 활발하며 응력이 집중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동쪽 갈래는 케냐와 탄자니아를 지나며 호수와 화산, 급경사가 이어지는 유명한 동아프리카 지구대 지형을 만듭니다. 케냐산, 킬리만자로, 메루산 같은 화산들도 이 열곡 활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쪽 갈래는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콩고 민주공화국을 지나며 탕가니카, 키부, 알버트 같은 깊은 호수를 잇습니다. 이 호수들은 늘어나는 장력과 단층 운동으로 내려앉은 골짜기를 메우고 있으며 어떤 곳은 수심이 1,000m를 넘습니다. 두 갈래 사이에는 변형에 잘 견디는 고대 지각 덩어리인 탄자니아 크라톤이 자리합니다. 2022년 말 일본과 미국의 지질조사기관은 세계 주요 판경계에서 관측된 안정적인 이동률을 종합해 공동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 세계 GPS 정거장의 미세한 위치 변화, 위성 레이더 간섭계의 지표 변형, 지진계의 연속 관측, 그리고 지각과 멘틀의 밀도 변화를 보여주는 중력 측정까지 다양한 자료를 엮어 지구 바깥 껍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더 온전한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판구조로는 이렇게 관측되는 현상을 설명하는 기본 틀입니다. 1960년대 이전까지 대륙은 고정되어 있다고 이겼지만 해저 확장, 고지자기 기록, 지진 분포, 대륙을 가르는 화석의 유사성 같은 증거가 쌓이며 지구의 단단한 바깥층이 여러 판으로 나뉘어 서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판이 서로 멀어지는 곳에서는 새로운 지각이 만들어지고 만나는 곳에서는 한쪽이 다른 쪽 아래로 들어가거나 육지가 구겨지면 산맥이 섰습니다. 서로 비껴 지나가는 경계에서는 응력이 쌓였다가 지진으로 풀립니다. 이 이론은 지진과 화산, 산맥과 해변의 분포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설명해 주었습니다. 1990년대 이후 과학 연구에 널리 쓰이기 시작한 GPS는 이런 움직임을 직접 재는 길을 열었습니다. 지상 수신기가 수천 킬로미터 위성 신호를 받아 위치를 정밀하게 계산하고 시간이 흐르며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로 속도를 구합니다. 전 세계의 지속 관측망은 모든 대륙과 해양판의 움직임을 연속으로 기록합니다. 그 결과는 지질학적 증거와 잘 맞아떨어집니다. 대서양은 미국 아메리카와 유럽 아프리카가 서로 멀어지며 해마다 약 2-3cm
더 넓어지고 태평양판은 북미판에 비해 연간 약 5cm 북서쪽으로 이동합니다. 인도판은 매년 약 4cm씩 북쪽으로 밀려 아시아판과 충돌을 계속하며 히말라야의 융기를 유지합니다. 열의 이미징과 GPS는 지각이 천천히 새로워지는 순환도 보여줍니다. 그 에너지는 지구 내부 열에서 나옵니다. 우라늄, 토륨, 칼륨 같은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발생하는 열이 멘틀을 뜨고 뜨거운 물질은 위로, 차가운 물질은 아래로 움직이며 대류를 이룹니다. 이 멘틀, 대류가 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입니다. 해령 아래에서는 상승 흐름이 판을 벌리고 섭입대에서는 차가운 판이 가라앉으며 주변을 끌어당깁니다. 단단한 판은 이 힘을 멀리까지 전달해 표면에서 관측되는 복잡한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아이슬란드는 이 과정을 지상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창입니다. 섬은 북미판과 유라시아판이 갈라지는 대서양 중앙해령 위에 놓여 있고 솟아오른 멘틀 물질이 연속적으로 지표에 새로운 지각을 더합니다. 분출은 간헐적이지만 과정은 계속됩니다. 1963, 1967년에는 남쪽 바다에서 분화가 일어나 수르트세이가 생겼고 2021일 2.2 고니티 2023년 레이캬네스 반도의 파그라달스피아틀에서는 연이은 분화가 벌어졌습니다. 아이슬란드 지질조사국은 조밀한 GPS와 지진계를 운영해 마그마가 오르기 전 지표의 융기와 수평 이동, 그리고 암석을 비집고 지나갈 때 생기는 미소 지진 때를 포착합니다. 이러한 전조를 통해 위험 지역을 미리 대피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섭입대는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과 폭발적 화산을 만듭니다. 환태평양 화산대는 태평양을 빙둘러 약 4만 킬로미터 이어지며 지구 지진의 90%와 대부분의 활화산이 이곳에 모입니다. 일본 해구, 쿠릴, 알류샨, 캐스케이디아, 페루 칠레, 통가 해구 등에서 수천만 년 전 해령에서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 다시 멘틀로 들어가며 지각의 생성과 소멸이 하나의 순환을 이룹니다. 일본은 4개의 판이 만나는 곳에 있어 정밀한 관측 맛을 유지합니다. 2011년 3월 11일 도호쿠 대지진은 일본 해구 섭입대에서의 갑작스런 미끄럼으로 바닥을 수미터 들어 올려 거대한 쓰나미를 만들었고 혼슈 동북부를 최대 5m 동쪽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 여파는 수년 동안 이어져 GPS는 지역이 천천히 가라앉거나 되돌아오며 변형을 조정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칠레 연안의 페루 칠레 해구에서도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들어가며 매우 큰 지진이 반복됩니다. 1960년 발디비아 지진 규모 9.5은 계측 이래 가장 강력한 지진으로 1000km의 단층을 한 번에 파열시켜 태평양 전역에 쓰나미를 보냈습니다. 미국, 캐나다 서해안의 캐스케이디아 섭입대는 1700년 1월 마지막 대지진 이후 잠잠했지만 지층 기록은 수세기 강역의 거대 지진을 보여주고 GPS는 지금도 응력이 쌓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산맥은 수렴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히말라야와 티베트 고원은 약 5천만 년 전 시작된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형성되었고 오늘도 인도가 해마다 4cm씩 북쪽으로 밀려오며 지각을 두껍게 하고 하늘로 밀어 올립니다. 평균 고도 500m가 넘는 광활한 티베트 고원은 수직 융기뿐 아니라 충돌대에서 동쪽으로 밀려난 측방 흐름까지 더해져 만들어졌습니다. GPS는 북상하는 인도, 그보다 느리게 북상하는 남부 티베트, 동쪽으로 밀리는 동티베트의 복잡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지진파 단층 촬영은 인도판의 단단한 층이 낮은 각도로
티베트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모습을 드러내지만 그 깊이와 범위는 여전히 연구가 이어지는 주제입니다. 알프스 역시 아프리카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3,500만 년 전부터 솟아올랐고 지금도 해마다 122mm씩 오르내리며 침식과 균형을 이룹니다. 판이 서로 비껴 지나가는 횡단 단층대에서는 큰 고도 차는 없지만 지진이 잦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을 태평양판과 북아메리카판 사이에 상대 운동을 연간 약 5cm 속도로 흡수합니다. 조밀한 GPS는 어떤 구간은 미끄러지듯 조용히 움직이고 어떤 구간은 수백 년 동안 잠겨 있다가 큰 지진으로 한꺼번에 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규모 7.9은 약 470km 구간을 파열시키며 최대 6m의 변이를 남겼습니다. 이후 로마 프리에타 1989, 노스리지 1994 등 연관 단층의 큰 지진은 단층 구조와 응력 분포를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왔지만 개별 지진의 시점을 예측하는 일은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화산 활동도 판 운동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산은 판 경계, 해령, 섭입대, 열곡에 있지만 지구 깊은 곳에서 뜨거운 기둥이 솟는 멘틀 플룸 위에서도 발생합니다. 하와이는 그 대표 예로 태평양판이 비교적 고정된 플룸 위를 지나가며 섬사슬을 남겼습니다. 미 지질조사국은 1912년부터 킬라우에아와 마우나로아를 상시 관측해 지표 변형, 지진, 가스, 용암 흐름을 기록해왔습니다. 2018년 킬라우에아 하부 동부 열곡 분화 때는 광범위한 용암류가 주거지를 덮었고 마그마가 빠져나가면서 정상부 함몰이 몇 달 사이 수백 미터에 이르렀습니다. GPS와 위성 레이더는 이 과정을 정밀하게 담아냈습니다. 옐로스톤은 지난 1700만 년 동안 대규모 분출이 이어진 또 다른 플룸의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소규모 용암류와 간헐천, 온천 같은 열수 활동이 활발하며 지표는 수년, 수십 년 규모로 수 센티미터에서 수십 센티미터씩 오르내립니다. 대부분의 미소지진은 감지기에만 잡히고 가까운 시기의 대분화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같은 원리가 자신의 얼굴을 드러냅니다. 아이슬란드는 갈라짐과 화산이 계속되고 동아프리카 열곡은 조금씩 넓어집니다. 안데스는 나스카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잠기며 솟아오르고 뉴질랜드의 알파인 단층은 언젠가 큰 지진으로 응력을 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활화산대는 인도 호주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들어가는 섭입을 보여줍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모두 지구 내부의 열이 멘틀 대류를 일으키고 판을 움직여 표면을 다시 빚어가는 같은 작동, 원리를 말해줍니다. 대륙의 이동은 지구가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행성임을 보여줍니다. 멈춰 있는 듯 보이지만 정지된 것은 없습니다. 공기와 바다가 각자의 시간 척도에서 평형을 찾아가듯 땅 역시 아주 긴 호흡으로 균형을 만듭니다. 대기는 몇 시간에서 수십 년, 바다는 수십 년에서 수천 년, 판구조는 수백만에서 수억 년의 시간으로 움직입니다. 이 움직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대를 이어 쌓인 관측과 정밀한 기기, 그리고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한 세기가 넘는 지질 기록은 이해가 어떻게 다듬어져 왔는지 보여줍니다. 20세기 초 베게너는 해안선의 맞물림, 떨어진 대륙에 같은 화석과 암석을 근거로 대륙이 움직인다고 제안했지만 당시에는 메커니즘이 부족해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1950 민콘 60년대에 해저 확장과 고지자기 연구가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며
판구조론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에는 GPS, 위성 레이더, 지진파 단층 촬영, 지구 화학 추적 등 도구가 정교해지며 서비브로 재활용되는 물질의 경로까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새로운 도구는 이해를 정밀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새로운 질문을 낳았습니다. 판은 어느 깊이까지 이어지나, 표면 물질은 어떻게 깊은 멘틀과 섞이나, 물은 섭입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 대륙은 수십억 년 동안 어떻게 성장하고 달아왔나, 현장 지질 조사, 고압 실험, 수치 모델, 지속 관측이 함께 답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모으면 하나의 일관된 그림이 보입니다. 지구의 판 활동은 방사성 붕괴로 생기는 내부 열을 방출하는 방식의 표면 표현입니다. 열은 결국 빠져나가야 하고 멘틀 대류와 판 운동은 그 통로입니다. 이 과정은 적어도 30억 년, 아마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대륙을 다시 모으고 갈라놓고 바다를 열고 닫으며 산맥을 만들고 닳게 했습니다. 위험도 함께 남겼습니다. 판 경계에 지진과 화산이 모여 사람들에게 위협이 되지만 같은 과정이 자원도 남깁니다. 열수 활동이 만든 광상, 화산재가 빚은 비옥한 토양, 마그마의 열을 활용하는 지열 에너지 같은 것들입니다. 활동적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움직임은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지진과 화산은 피해를 주지만 그 과정이 만든 경관과 토양은 삶을 지탱합니다. 일본은 위험 속에서도 높은 밀도로 살아가고 아이슬란드는 지열로 난방과 전기를 충당합니다. 뉴질랜드의 화산 고원은 농업과 관광을, 칠레의 거대한 구리 광산은 국가 경제를 바칩니다. 판구조에 대한 이해는 재해 평가와 자원 탐사, 그리고 지구의 장기 진화를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이제 시선을 하늘로 올립니다. 빛과 공기가 온도와 시간을 다스리는 곳, 대기의 조용한 균형으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2022년 6월 뉴멕시코에서 띄워 올린 고고도 연구용 기구가 성층권으로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그 안의 센서들은 지구의 에너지 균형, 즉 태양빛이 얼마나 흡수되고 얼마나 열로 방출되는지를 정밀하게 관측하고 있었습니다. 기구는 점점 희박해지는 대기를 통과하며 고도 35km에 도달했습니다. 이곳은 지표면의 공기 압력의 1%밖에 되지 않는 높이로 대기의 99%가 이미 아래에 존재하는 영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장비는 들어오는 태양 복사와 지구가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를 동시에 측정했습니다. 1제곱미터당 1와트보다도 작은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을 정도로 정밀한 관측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의 완벽한 균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교란을 받으면서도 놀라운 정밀도로 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며 온도를 좁은 범위 안에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측정은 지구의 에너지 예산, 즉 에너지가 어떻게 들어오고 이동하며 나가는지를 계산하려는 더 큰 연구의 일부였습니다. 에너지는 주로 태양의 짧은 파장의 복사 형태로 들어옵니다. 그중 약 30%는 구름과 눈, 얼음, 그리고 지표면에 반사되어 우주로 되돌아가고 나머지 70%는 대기, 해양, 육지가 흡수하여 지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이때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흡수된 에너지만큼의 열이 다시 방출되어야 합니다. 그 방출은 긴 파장의 저고해선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결국 들어오는 복사와 나가는 복사의 균형이 유지되어야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CELES 구름과 지구 복사 에너지 시스템. 위성 관측은 20년 넘게 1제곱미터당 0.5와트 이하의 복사 불균형만을 기록했습니다. CELES 장비는 지구 전체에 반사된 태양 복사와 방출된 지구 복사를 측정하며 여러 위성에 탑재되어 반복적으로 지구를 돌며 하루, 계절, 해마다 변화하는 에너지 흐름을 관찰했습니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의 데이터는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약간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차이는 미세해 보이지만 지구 전체로 환산하면 매년 약 10의 22제곱줄에 달하는 막대한 에너지의 누적을 의미했습니다. 이 에너지의 대부분은 해양에 흡수됩니다. 물은 비열이 크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막대한 열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R9V 네트워크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해양 상층 2000m 깊이의 온도 상승을 관측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섭씨 몇십 분의 1도 되지 않는 미세한 온도 상승이었지만 전체 에너지로 환산하면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이런 열 축적은 해수 팽창을 유발해 해수면 상승에 기여하고 해류의 흐름과 생태계, 그리고 전 지구적 날씨 패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 기상청의 기록은 한 세기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해마다 강수량의 변화는 컸지만 장기적인 평균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계절풍은 육지와 바다의 열 차이에 의해 만들어지는 대규모 순환 시스템으로 해마다 반복되는 지구 에너지 균형의 한 단면입니다. 봄과 여름, 태양이 북쪽으로 이동하면 아시아의 대륙은 바다보다 빠르게 데워집니다. 따뜻해진 공기는 상승하며 지표의 기압을 낮추고 바다에서 수증기를 머금은 공기가 그쪽으로 흘러와 비를 내립니다. 가을과 겨울이 되면 이 과정이 반대로 진행되어 육지의 찬 공기가 바다로 향합니다. 이 순환은 수십억 인구의 삶과 농업, 식수, 기후, 재해 예측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계기상기구 WMO는 전 세계의 방사 에너지 데이터를 통합해 지구 에너지 흐름의 가장 포괄적인 지도를 구축했습니다. WMO는 각국의 관측 표준을 정하고 데이터를 공유하며 지구 복사 균형의 변화를 분석합니다. 분석 결과 온실가스 증가로 인해 지구는 여전히 약간의 에너지 불균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전체 에너지 흐름에 비하면 그 차이는 매우 짧았습니다. 지구는 평균적으로 1제곱미터당 약 340와트의 태양 복사를 받고 이 중 약 240와트가 적외선 형태로 우주로 방출됩니다. 불균형은 1와트 정도, 즉 전체 흐름의 0.5%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수십 년 동안 누적되면 기후를 바꿀 만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나사의 또 다른 위성 실험인 소스는 태양 복사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태양의 출력은 약 11년 주기에 흑점 활동에 따라 0.1% 정도 변합니다. 흑점이 많을 때 태양 복사는 약간 증가하고 적을 때는 줄어듭니다. 그러나 이 변화는 온실가스 증가가 만들어내는 복사 변화에 비하면 매우 짧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전국의 복사 관측망을 통해 구름과 에어로졸, 수증기가 일사량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했습니다. 맑은 하늘 아래에서는 태양 복사가 최대치에 이르렀고 구름이 끼면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대기 중 미세 입자, 즉 에어로졸은 빛을 흩트리거나 흡수하여 복사를 조정했습니다. 대규모 화산 폭발은 이러한 복사 균형에 단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991년 필리핀의 피나투보 화산은 약 2천만 톤의 이산화황을 성층권에 방출했습니다. 이 기체는
황산 에어로졸로 변해 전 지구에 퍼졌고 1.2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을 약 0.5도 맞추었습니다. 위성과 지상 관측소는 이 변화를 상세히 기록했고, 이는 대기와 복사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미국 국립대기연구센터 NCARE는 전 세계의 자료를 통합하여 반구 간의 온도 차이와 복사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북방구는 육지가 많아 빠르게 따뜻해졌고, 남방구는 해양이 많아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산업활동으로 인한 에어로졸의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북방구는 복사 균형이 약간 억제되는 경향도 나타났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면 대기는 정교하게 자기 균형을 유지하는 시스템임이 드러납니다. 작은 교란은 곧 보정되고 열은 순환하며 에너지는 분산됩니다. 하루의 시간 규모에서는 대류가 열을 위로 옮겨 표면 과열을 막습니다. 계절 규모에서는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향하는 대규모 순환이 온도차를 완화합니다. 수년에 걸친 규모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해양대기 상호작용이 열을 재분배하며 지구의 리듬을 유지합니다. 구름은 여전히 가장 복잡한 피드백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낮은 구름은 태양빛을 반사해 냉각을 일으키지만 높은 얇은 구름은 적외선을 가두어 따뜻함을 유지합니다. 구름의 양, 높이, 두께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지구의 복사 균형이 달라집니다. 나사의 클라우드셋과 셰일립소 위성은 구름의 수직 구조를 3차원으로 관찰하며 그 변화를 정밀하게 기록했습니다. 지상에서는 미국 에너지부의 ARM 프로그램이 대기의 복사, 구름, 에어로졸을 장기적으로 관찰했습니다. 오클라호마 평원, 북극, 열대 태평양 섬 등 다양한 기후대의 관측소가 수십 년에 걸쳐 데이터를 축적하며 위성 자료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수증기는 대기에서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입니다. 온도가 오르면 증발이 증가하고 수증기 농도 또한 상승합니다. 이는 더 강한 온실 효과를 불러오는 양의 피드백을 만들어냅니다. 나사의 ARS 위성 관측은 실제로 수증기가 온도 상승과 함께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눈과 얼음은 빛을 반사해 지구를 식히는 역할을 하지만 그 면적이 줄면 더 많은 빛이 흡수되어 온난화가 계속됩니다. 북극 해빙 면적은 1980년대에 비해 약 40% 감소했고 북방구의 봄철 적설량도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지구의 평균 반사율 알베도이 떨어지고 추가적인 에너지가 흡수되어 따뜻해졌습니다. 상층 대기의 제트기류는 이러한 열의 분포에 따라 움직입니다. 적도와 극지의 온도 차이가 클수록 강하게 흐르지만 북극의 빠른 온난화로 이 차이가 줄면서 제트기류의 경로가 느려지고 굽이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이로 인해 특정 지역의 더위나 추위가 오래 머무는 현상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적도 부근의 무역풍이 만나는 지역, ITCC라 불리는 수렴대는 비의 띠를 형성하며 그 위치에 미세한 변화가 가뭄과 홍수를 좌우합니다. 인공위성의 강수 관측 자료는 엘니뇨, 화산 폭발, 그리고 장기적인 기후 변화에 따라 이 띠의 위치가 움직이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이 만든 지구적 현상입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태평양 동부의 해수면 온도가 상승하고 라니냐 시기에는 생각됩니다. 이 변화는 대기 순환을 바꾸어 아시아, 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의 날씨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학자들은 수신별 해수 온도 변화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몇 달 전부터 예측하며 각국의 기상센터는 이에 따라 계절 예보를 발표합니다.
이 모든 관측과 모델링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2023년까지 축적된 데이터는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지구 복사 불균형이 뚜렷하게 존재감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구는 흡수하는 에너지가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많아지고 있었고, 그 결과 대기, 해양, 육지가 함께 따뜻해졌습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기온은 약 1.1도 상승했으며, 이는 지난 2000년 동안의 자연적 변동 범위를 넘어서는 변화였습니다. 이상기온과 폭우, 가뭄, 그리고 강력한 폭풍이 늘어나면서 기후변화의 징후는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그러나 대기는 여전히 스스로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순환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움직이고 비는 내리고 열은 방출됩니다. 하루, 계절, 세기를 넘나드는 이 리듬 속에서 지구는 여전히 스스로를 조율하며 살아 있습니다. 이제 시선은 과거로 향합니다. 지구가 스스로의 리듬을 어떻게 기록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자연의 아카이브 속으로 들어갈 시간입니다. 2013년 12월 동남극의 한 연구 현장에서 드릴팀은 인류의 어떤 기록보다도 오래된 공기를 가둔 얼음 코어를 채취했습니다. 남위 75도, 동경 123도에 위치한 이 코어는 해발 3,200m를 넘었고, 연평균 기온은 영하 54도로 너무나 차가워 지표에 내리는 눈이 결코 녹지 않았습니다. 눈은 해마다 쌓여 스스로의 무게로 천천히 압축되며 눈에서 편으로 다시 빙하 얼음으로 변해갔습니다. 그 층층의 얼음은 쌓이던 순간의 대기 상태를 고스란히 보존했습니다. 산소, 동위원소 비는 당시의 온도를 알려주고, 먼지의 양은 바람의 세기와 건조함을 보여주며, 무엇보다 미세한 기포 속에는 그 시대의 공기가 그대로 갇혀 있습니다. 눈이 50홈 100m 깊이에서 얼음으로 다져진 때 만들어진 이 작은 기포등은 수세기 전 대기를 담았습니다. 시추가 깊어질수록 더 오래된 얼음과 공기에 다가갔습니다. 깊이 1500m에서는 약 30만 년 전의 얼음이, 2500m에서는 60만 년을 넘는 얼음이 나왔고, 어떤 남극 코어의 최신부에서는 80만 년에 가까운 얼음이 발견되었습니다. 현대 인류도 네안데르탈인도 태어나기 전 빙하기 대부분보다도 앞선 시기의 공기였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얼음은 고대 숲의 숨결과 잊힌 기후의 온기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극지 연구기관인 알프레트 베게너 연구소가 주요 빙하 코어 프로젝트를 이끌었습니다. 남극의 여름, 기온이 겨우 영하 25도까지 오를 때 이들은 느리고 치밀하게 시추를 진행했습니다. 한 미터의 얼음은 기록을 잃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꺼내야 했습니다. 채취된 코어는 단열 용기에 밀봉되어 해안으로 옮겨진 뒤 독일로 선적되었고, 변형을 막기 위해 영하 25도의 냉실에 보관되었습니다. 이후 유럽, 북미, 아시아의 여러 연구진이 코어의 다른 구간을 분담해 보완적인 기법으로 분석했고, 각기 다른 얼굴의 과거 기후가 드러났습니다. 동위원소 분석은 72만 년에 걸친 대기 변화를 그렸습니다. 같은 원소라도 중성자 수가 다른 안정 동위원소의 비를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산소에는 16O, 17O, 18O가 있으며, 물 분자 속 산소의 18O, 19B는 눈이 만들어질 당시의 온도를 반영합니다. 기온이 낮을수록 가벼운 16호가 더 쉽게 포함되어 얼음의 18호비는 낮아지고, 따뜻할수록 18호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코어 전체의 동위원소 비를 따라가며 시추 지점의 온도 역사가 재구성되었습니다. 기록은 반복을 보여주었습니다. 차가운 빙기와 따뜻한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오갔고, 그 리듬은
지구 공전 궤도의 미세한 변화에 발맞추고 있었습니다. 궤도 이심률은 약 10만 년과 40만 년 주기로, 자전축의 기울기 경사는 4만 1천 년 주기로, 세차 운동은 1만 9천 2만 3천 년 주기로 변합니다. 밀루틴 밀란코비치의 이름을 딴 이 자기들은 지표에 도달하는 햇빛의 계절적 위도별 분포를 바꾸어 기후에 영향을 줍니다. 빙액 기록은 기후가 이러한 천문학적 강제력에 응답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략 10만 년마다 빙기에서 간빙기로 전환되며 북미와 유라시아를 덮던 빙상이 녹고 해수면이 약 120m 상승했으며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 7도 올랐습니다. 전환은 수천 년에 걸친 비교적 빠른 온난화로 진행되었고 이후 1만 2만 년의 따뜻한 시기가 이어진 뒤 서서히 다음 빙기로 향했습니다. 이 거대한 숨결을 움직인 것은 얼음 알베도 피드백과 온실가스 피드백이었습니다. 북방우, 고위도, 여름 일사가 줄어드는 궤도 구성이 이어지면 눈과 얼음이 여름에도 남아 햇빛을 더 많이 반사해 추가 냉각을 불러옵니다. 얼음은 성장하고 바다는 물을 잃어 해수면이 낮아집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증발과 대기 수증기가 줄어 복사 보온 효과도 약해집니다. 해양 순환의 변화와 육상 탄소 저장의 이동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농도는 더 떨어집니다. 작은 궤도 변화가 이런 피드백을 통해 크게 증폭되어 빙액에 새겨진 대규모 기후 변동을 만들었습니다. 빙액 기포 속 공기의 가스 성분 측정은 이러한 과정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추출한 공기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피와 질량 분석으로 정밀 분석한 결과 빙기에는 이산화탄소가 약 180ppm, 간빙기에는 약 280ppm으로 100ppm 범위에서 오르내렸고 메탄은 350ppm에서 700ppb 사이로 변했습니다. 2023년에 40-20ppm을 넘어선 현대 증가폭보다는 작지만 복사 평형과 기후에 충분히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온도와 온실가스 농도의 긴밀한 동행은 기후 조절에서 이들의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면 CO2와 CH4도 함께 낮아지고 온도가 오르면 다시 증가했습니다. 물에 녹는 CO2의 용해도 변화, 해양 교환과 순환의 변화, 습지 면적의 증감, 영구동토 해동에 따른 방출 등 여러 고리들이 맞물려 궤도 강제력을 증폭시켰습니다. 산호와 나이테 기록은 이러한 온도 주기가 궤도 변화와 함께 반복되었음을 바다와 육지에서 각각 확인해 주었습니다. 산호는 해마다 탄산 칼슘 골격을 쌓으며 동위 원소와 밀양 원소, 비가 당시의 바다 표면 온도를 남깁니다. 수백 년 사는 거대 산호는 연륜에 비유되는 띠를 간직하고 화석 산호는 과거 간빙기의 상태를 전합니다. 호주 해양과학연구소는 대보초와 태평양 섬 전역에서 산호를 조사해 ENSO, 수십 년 규모의 진동, 장기 추세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마지막 간빙기 약 12만 년 전. 의 화석 산호는 열대의 표층 수온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따뜻했음을 보여주었고, 당시 전 지구 평균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약 1도 높았으며 그린란드와 남극의 빙상이 크게 줄어 해수면이 6-9m 높았습니다. 육지에서는 나이테가 수천 년에 걸친 온도와 강수의 변화를 1년 단위로 남겼습니다. 온화하고 습하면 나이테는 넓어지고 춥거나 가물면 좁아집니다. 전 세계의 자료를 모은 국제 나이테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나라의 연구진이 구축한 연대기가 겹겹이 쌓였습니다. 살아있는 나무, 고목, 유물, 목재, 반화석 목재의 연속을 이어 1만 년을 넘기는 지역 기록도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화이트 마운틴의 브리슬콘 소나무는
거의 9,000년을 아우르는 기록을 남겼고 관측 시대 이후보다 더 긴 가뭄, 대규모 화산 분출 후의 냉각, 약 155옴, 이 50년의 중세, 온난이와 1300번, 50년의 소빙하기를 또렷이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자연 변동은 현대 변화의 배경을 제공하며 최근 수십 백여 년의 온난화가 자연 변동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실제로 고기후 재구성과 기후 모형을 대조한 귀속 연구는 태양 변동, 화산, 궤도 변화만으로는 최근의 온난화를 재현할 수 없고 인위적 온실가스 증가가 필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린란드의 빙액은 남극보다 더 빠르게 쌓여 연층이 두꺼워 아득한 과거를 더 세밀하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빙하기 동안 그린란드 기록에는 단스가르드 외슈거 사건이라 불리는 갑작스러운 변동이 반복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10도 이상 급격히 따뜻해졌다가 수세기 유지된 뒤 다시 빠르게 식는 흐름입니다. 대략 1500년 간격으로 나타난 이 사건들은 외력이 주어지거나 내부 임계점이 넘어설 때 기후가 매우 빠르게 바뀔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원인은 여전히 논의 중이지만 북대서양 좌우면 순환의 약화와 재가동, 빙상 붕괴에서 비롯된 담수 유입 등이 열수송을 흔들어 급격한 지역 냉각과 온난을 번갈아 만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호수 바닥의 퇴적물도 대륙 곳곳에서 끊김없는 기록을 전합니다. 꽃가루는 주변 식생을, 규조류는 수지를, 숯 입자는 화재를, 여러 화학 지표는 온도와 강수를 반영합니다. 유럽 북미 꽃가루 데이터베이스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는 수천 개의 코어를 모아 식생의 변화와 기후 역사를 그렸습니다. 마지막 빙하기가 불리던 시기, 빙상이 물러나고 기온이 오르자 식생대는 위도와 고도를 따라 북쪽과 높은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툰드라는 북방림으로, 북방림은 더 북쪽으로 확장되고 온대림은 빙하가 덮었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종마다 확산 능력과 경쟁 관계가 달라 이동 속도도 달랐고 오늘날과는 다른 새로운 군집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매머드와 거대 나무늘보 같은 일부 대형 포유류는 기후 변화와 사냥 압력이 겹치며 사라졌습니다. 석순과 종유석 같은 동굴, 탄산염 스펠로뎀도 방울방울 쌓인 층의 과거를 담습니다. 산소, 탄소, 동위원소와 밀양원소, 그리고 우라늄, 토륨 연대 측정은 당시의 온도 강수 식생과 정확한 나이를 알려줍니다. 중국, 브라질, 유럽 등지의 긴 기록은 빙기 간빙기 내내 몬순의 세기와 비의 양, 온도의 변화를 그렸고 저위도 여름 일사가 강할 때 몬순이 최대값을, 빙기에는 약화를 보였음을 밝혔습니다. 해양 퇴적 코어는 수백만 년을 내다보는 가장 긴 기록입니다. 국제 해양 시추 사업의 선박들은 수 킬로미터의 바다를 내려가 바닥의 층을 올려보았습니다. 조류가 나른 점토, 표층에서 살다 가라앉은 미소플랑크톤의 껍질, 화산재, 바람에 실린 먼지, 빙산에서 떨어진 자살까지 한 알 한 알의 시간이 겹쳤습니다. 그중 유공충의 종류는 당시 바다의 깊이와 온도를 말해주고 껍질의 산소, 동위원소, 비는 전 지구 얼음의 양을 전합니다. 물이 증발해 눈으로 쌓일 때 무거운 동위원소가 바다에 남는 분별 작용 덕분입니다. 이 기록은 90만 년 전부터 약 10만 년 주기의 빙기 간빙기 리듬이 궤도 20률 변화와 맞물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전 초기 플라이스토세에는 4만 1천 년 주기가 두드러졌고 중기 플라이스토세 전환이라 불리는 그 변화의 원인은 빙상 역학, 대륙 내부의 풍화, 대기 CO2의 변동 등이 얽힌 결과로 여겨집니다.
더 멀리 가면 어세의 따뜻한 지구에서 올리고세와 미오세의 냉각, 남극 빙상의 형성, 플라이오세의 북방우 빙하기 시작까지 대체로 서서히 식어 온 긴 흐름이 보입니다. 이는 히말라야 같은 산맥의 융기로 실리케이트 풍화가 강화되어 CO2를 꾸준히 소모한 결과와 맞닿아 있습니다. 특히 약 300만 년 전 중기 플라이오세 온난이는 오늘과 비슷한 약 400ppm의 CO2, 산업화 이전보다 2.3도 높은 전 지구 평균 기온, 여름철 해빙이 사라진 북극, 더 북쪽까지 뻗은 숲, 그리고 10-20m 높은 해수면을 보여주어 높은 CO2가 오래 지속될 때의 장기 결과를 암시합니다. 모형과 기록의 대조는 시대를 넘어선 연속성을 확인해 줍니다. 당시의 대기, 조성, 빙상 식생을 경계 조건으로 넣으면 기후 모형은 플라이오세의 따뜻함과 지역 패턴을 재현합니다. 이는 모형이 핵심 과정을 제대로 담고 있음을 보여주고 방출 경로에 따른 미래 예측의 신뢰를 높여줍니다. 또한 복사 강제력 변화에 대한 평형 온도 응답, 곧 기후 민감도가 서로 다른 기후 상태에서도 일관된 범위 안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기록이 말하는 바는 단순합니다. 연속성은 생명의 기억이라는 사실입니다. 기후가 바뀌고 종이 진화해도 행성은 인내하는 반복으로 패턴을 이어갑니다. 빙기와 간빙기는 세부가 달라도 큰 흐름을 되풀이했고 얼음은 자라고 녹았으며 해수면은 내리고 올랐습니다. 에너지가 온도를 정하고 물순환이 세상을 적시고 생태계는 주어진 자원에 응답하며 바다는 돌고 대륙은 이동했습니다. 과정이 일정하기에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CO2와 온도의 강한 동행은 앞으로 CO2가 오르면 온도도 오를 것을 뜻하고 과거의 빠른 빙상 붕괴는 앞날의 빙상 민감도를 경고합니다. 과거 해수면 변화는 온도에 대한 해수면의 민감도를 제약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전례 없이 빠릅니다. 산업화 이후 CO2가 해마다 약 2ppm 오르는 속도는 자연 상태의 수십 배에서 수백 배에 이릅니다. 가장 빠른 과거의 해빙기 전환조차 약 0.1ppm 나흘년 수준이었습니다. 이 전무후무한 속도는 생태계와 빙상이 진화와 물리의 역사에서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변화를 맞이하고 있음을 뜻합니다. 과거에는 수천 년에 걸쳐 이루어지던 적응과 이동이 이제는 수십 년, 길어야 수백 년 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세계의 연구 공동체는 빙핵, 호수와 해양 퇴적, 산호, 나이테, 스펠러댐 등 고기후 자료를 모아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정리했습니다. 페이지에스, NOAA, NCI, 판게이에 같은 저장소는 서로 다른 기록을 엮어 기후 변동, 급변 사건, 지역 패턴, 민감도 등을 다루는 메타 분석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최근에는 기계 학습이 이 해석을 돕고 있습니다. 현대 관측과 대리 지표를 함께 학습한 알고리즘은 기후 변수와 지표 신호의 관계를 학습해 과거의 재구성을 정교하게 만들고 전통 통계로 놓칠 수 있는 패턴을 찾아냅니다. 이렇게 아카이브가 정렬되고 주기가 확인되자 조사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빙핵은 대기의 역사를, 해양 퇴적은 온도와 순환을, 호수는 육상의 변화를, 나이테는 최근 세기를, 산호는 열대 해양을, 계기 관측은 지금 이 순간을 전합니다. 지구의 기후는 궤도, 화산, 내부 변동 등으로 본래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크기와 속도에서 자연 변동을 넘어섭니다. 이는 인위적 온실가스 증가의 영향임을 수많은 독립 증거의 합이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단 하나의 연구가 아니라
가설 관측 분석 종합의 과정이 긴 시간에 걸쳐 쌓아 올린 이해입니다. 이해는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과거를 알면 미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고기후가 보여준 민감도는 앞으로의 온난화를 제한하는 기준이 되고, 과거의 급변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위험을 일깨웁니다. 생태계의 과거 이동은 보전 전략을 돕고, 과거 해수면은 해안 계획의 근거가 됩니다. 박물관의 빙핵 단면, 다큐멘터리의 복원 영상, 과학관의 데이터 체험은 이러한 통찰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합니다. 작업은 계속됩니다. 100만 년을 넘어서는 더 오래된 얼음을 찾는 시추, 과거 온난기를 정밀히 남긴 해양 시추, 외딴 곳에 장기 나이테 연대기, 가능성 높은 동굴에 새로운 스펠러댐. 하나의 기록이 추가될 때마다 빈틈이 메워지고 가설이 시험되고 때로는 뜻밖의 사실이 드러납니다. 해마다, 코어마다 측정 하나하나가 쌓여 그려진 지구 기후의 초상은 정체가 아니라 상호작용이 유지하는 동적 평형입니다. 대기 해양 얼음 육지. 생명이 서로를 밀고 당기며 변동 속에서도 패턴을 이어갑니다. 궤도 주기가 빙하기의 박자를, 온실가스가 그 반향을, 얼음 알베도가 전환의 가속을, 해양이 열의 재분배를, 생태계가 공간적 응답을, 해수면이 얼음의 양을 반영합니다. 세부는 달라도 근본 과정은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를, 현재는 미래를 비추는 길잡이가 됩니다. 영하 25도의 조용한 냉실에서 쉬고 있는 빙액, 선반을 가득 채운 퇴적 코어, 끊임없이 늘어나는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지구의 기억은 살아 있습니다. 그 기억은 말이 아니라 동위원소의 비, 꽃가루의 조합, 최적의 결, 갇힌 공기의 조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언어를 읽으려면 시간과 정교한 도구, 섬세한 해석이 필요하지만 그 대가는 값입니다. CO2가 달랐을 때, 빙상이 더 컸을 때, 해양 순환이 더 강했을 때, 기후가 어떻게 달랐는지에 대한 직접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미래 예측은 이 과거의 관찰 위에 설 때 더 단단해지고 우리의 선택은 더 분명해집니다. 생물권 전역과 모든 기록 속에서 같은 리듬이 이어집니다. 공기는 서로 교환되고 물은 움직이며 지각은 다시 빚어지고 빛은 균형을 이룹니다. 이 체계들 속에서 생명은 조용히 스스로를 조정합니다. 숲은 햇빛이 비치면 대기에서 탄소를 끌어들이고 어둠이 내리면 그것을 내보내며 서로 호흡을 맞춥니다. 바다는 끝없이 순환하며 열을 열대에서 극지로 옮겨 온도를 누그러뜨리고 깊은 곳에 탄소를 저장합니다. 대륙은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천천히 이동하며 수백만 년에 걸쳐 지구의 표면을 바꾸어 가는데 그 움직임은 지구 내부의 열이 빠져나오며 생겨납니다. 대기는 햇빛을 흡수하고 적외선을 방출하며 에너지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되먹임을 통해 기후를 생명이 살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안정화합니다. 자연의 기록은 얼음과 퇴적물, 산호와 나이테 속에 이러한 리듬을 간직하여 인내심 있게 읽는 이들에게 조용히 길을 내어줍니다. 수십 년에 걸쳐 외딴 지역에 설치된 관측 장비로 모인 이러한 관찰은 지구가 중앙에서 통제되는 하나의 장치가 아니라 분산된 과정들로 운영되는 행성임을 보여줍니다. 지구의 기후를 지배하는 단일한 체계는 없습니다. 대신 대기와 해양, 얼음과 육지, 그리고 생명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며 서로의 변화를 주고받고 며칠에서 수백만 년까지 다양한 시간 규모를 가로질러
반복되는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이 상호작용을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대기와 해양의 기본 성질을 밝힌 초기 관찰, 물리 과정을 풀어낸 이론의 발전, 전 지구적 관측을 가능하게 한 기술의 진보, 복잡한 모의를 가능하게 한 계산 능력, 그리고 수십 년 동안 변화를 기록해온 장기 관측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헌신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드러난 모습은 완전한 안정도, 극단적 혼돈도 아닌 동적 평형에 가깝습니다. 지구의 기후는 모든 시간 규모에서 자연스럽게 변동합니다. 궤도의 미묘한 변화, 화산 분출, 태양 복사량의 변동, 대기 해양 얼음 육지가 결합된 체계에 내부 변동이 함께 적용합니다. 인간의 역사에 기록된 기후의 흔들림, 중세의 온난함, 소빙하기의 서늘함, 수십 년 규모의 진동, 엘니뇨와 라니냐 같은 해마다 달라지는 변동, 은 기후가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외부 요인과 내부 되먹임이 정한 범위 안에서 오르내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변동성 안에서도 조절 장치들은 작동합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늘면 식물의 생장이 촉진되어 대기에서 탄소를 더 많이 거둬들이고, 기온이 오르면 증발이 증가해 수증기와 구름이 많아집니다. 수증기와 구름은 복사 보온을 강화하는 동시에 햇빛을 반사해 냉각을 돕기도 합니다. 극지역에서는 얼음과 눈의 반사 효과가 변화 폭을 키우고, 해양 순환은 열을 재배치해 지역 간 온도 차이를 완화합니다. 이러한 되먹임은 교란을 키우기도 누그러뜨리기도 하며, 그 순효과가 주어진 복사 강제에 대해 온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즉 기후 민감도를 결정합니다. 고기후 기록은 이러한 메커니즘이 과거의 기후 변화 내내 일관되게 작동했음을 보여줍니다. 빙기와 간빙기 전반에 걸친 온도와 온실가스의 동행은 서로의 결합된 관계를 드러내고, 빙에게 남은 급격한 기후 전환은 임계점을 넘을 때 되먹임이 얼마나 빠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해양 퇴적물에 남은 장기적 기후 진화는 대기 성분이나 대륙 배치처럼 천천히 변하는 경계 조건에 체계가 어떻게 응답하는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관측은 최근 지질 역사에서 전례 없는 상태를 겪는 지구를 보여줍니다.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수백만 년 동안 경험하지 못한 수준을 넘어섰고, 조성의 변화 속도도 자연 상태보다 훨씬 빠릅니다. 물리 법칙이 예측하듯 온도는 복사 강제에 비례해 오르고, 빙상은 점점 더 빠르게 질량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해수면은 상승하고, 북극 해빙은 줄어들며, 생태계는 분포를 바꾸고, 극한 현상은 강도를 더합니다. 빙기와 간빙기의 차이만큼 극적이진 않아도 인류 문명이 살아온 범위를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여러 층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계는 관측과 과정 연구, 모형 개발로 이해를 더 정교하게 다듬고, 국제기구는 그 결과를 평가해 정책 결정자에게 전달합니다. 각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불가피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며, 지역사회는 더 강한 폭풍과 더 높은 바다, 달라진 강수 패턴과 작물 재배 환경에 맞춰 계획을 세웁니다. 개인은 행동과 태도, 기대를 조용히 조정해 갑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지구의 근본적인 작용은 계속됩니다. 숲은 호흡하고, 바다는 순환하며, 대륙은 이동하고, 대기는 에너지를 맞춥니다. 이 과정들은
인류가 생기기 오래전부터 작동했고 인간의 영향이 사라진 뒤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과정이야말로 생명이 버티고 다양해질 수 있게 하는 안정된 바탕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서로 어떻게 얽히며 교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해하는 일은 세대를 이어 쌓아 올린 인류의 위대한 지적 성취 중 하나입니다. 이로부터 얻은 지식은 능력과 책임을 함께 줍니다. 더 높은 확신으로 미래의 조건을 내다보고 대비하며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선택의 결과를 더 분명히 이해해 의사결정을 돕는 능력, 동시에 그 이해에 따라 행동할 책임, 지금의 선택이 다음 세대의 조건을 만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책임입니다. 지구 체계는 어떤 대기 조성을 맡게 되든 어떤 강제를 받게 되든 결국 새로운 균형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다만 그 균형의 구체적인 모습은 인간의 영향이 두드러진 이 짧은 시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지켜보는 이가 없어도 지구는 스스로를 기록합니다. 얼음 코어는 대기의 조성을, 퇴적물은 온도와 생태의 변화를, 산호는 바다의 상태를, 나이테는 한 해의 생장 특성을 남깁니다. 각 기록은 물리와 화학의 작용으로 환경을 눈에 보이는 흔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 기록을 읽는 일에는 전문성과 신중함이 필요하지만 그 대가는 분명합니다. 지구가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거나 덜 안정적이었던 때, 더 따뜻하거나 더 추웠던 때, 해수면이 더 높거나 낮았던 때가 있었음을, 그래서 오늘의 변화를 행성의 긴 역사 속에 놓아볼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은 독특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지구 역사상 처음으로 단 하나의 종이 지질 천문 과정에 견줄 만큼 큰 영향을 전 지구적 체계에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 활동은 대기 조성과 지표의 성질, 생물 다양성과 해양 화학, 심지어 지질 기록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핵실험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 미세 플라스틱, 변화한 탄소 동위원소 비, 대형 동물의 소멸 같은 흔적은 미래의 지질학자들이 인류세라는 층을 식별하게 할 것입니다. 이 영향은 지능과 기술, 그리고 화석 연료 사용에서 비롯되었고 불과 몇 세기에 걸쳐 생겨났지만 그 여파는 1000년 이상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인류 앞의 선택은 기후가 변할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그리고 어떤 속도로 변할지에 관한 것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빠르게 줄이면 생태계가 적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난화를 제한하고 빙상 붕괴의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배출이 계속되면 많은 생태계의 적응 한계를 넘어서는 온난화와 여러 미터의 해수면 상승을 부를 대규모 빙상 손실을 떠안게 됩니다. 과학은 각 경로의 결과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선택은 사회의 몫입니다. 어떤 경로를 가더라도 지구의 오래된 리듬은 이어질 것입니다. 대륙은 아주 느린 걸음으로 바다와 산맥을 다시 만들고 궤도주기는 수만 년 뒤의 빙하기를 또박또박 재촉합니다. 바다는 열과 탄소를 흡수해 자기 시간대로 기후를 조절하고 생물권은 적응하며 비록 종의 구성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도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먼 미래에 시추될 얼음 코어에는 이 특별한 세기가 기록되어 한 종이 잠시 행성의 체계를 좌우했다가 다시 자연의 큰 흐름 속으로 녹아든 순간으로 남을 것입니다. 지질학적 시간으로 보면 인간의 영향은 잠깐의 교란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을 살아가는 세대에게는 깊고 넓은 변화입니다. 해안선이 달라지고
농업지대가 이동하며 물이 귀해지고 생태계가 흔들리고 이동과 적응이 요구됩니다. 전례 없는 전 지구적 과제 앞에서 협력과 예견, 공동의 행동이 가능한지 우리의 능력이 시험받습니다. 위성 관측, 해양 플로트, 지진 관측망, 얼음 코어, 외딴 관측소의 연속 모니터링. 지구를 이해하기 위한 이 엄청난 기반 시설은 국가와 기관의 협력으로 구축되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쉼없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반이 없다면 기후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아직도 조각난 채였을 것입니다. 지금 인류가 지구의 상태와 방향을 그 어느 때보다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은 이 꾸준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정보는 선택의 기회를 넓힙니다. 지역적 세부와 시점에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지만 기후 과학은 근본 과정과 가능성 높은 미래를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제시합니다. 과학은 결정을 대신해 줄 수는 없지만 결과와 상충점을 또렷하게 하여 더 나은 결정을 돕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지구의 리듬을 조용히 관찰해 온 작업은 지적 성취를 넘어 실질적 가치로 이어집니다. 생물권은 호흡합니다. 바다는 순환합니다. 대륙은 떠다닙니다. 대기는 에너지를 맞춥니다. 자연의 기록은 이 모든 과정을 새깁니다. 인간 사회는 그것을 관측하고 측정하고 해석합니다. 최소 억년까지 다양한 시간의 흐름으로 움직이는 행성의 과정과 분에서 수십 년까지 살아가는 인간의 활동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현재가 펼쳐집니다. 지금은 특별한 순간입니다. 하나의 종이 행성 체계를 바꿀 능력과 그 변화를 이해할 지식을 동시에 가진 때, 이 순간을 어떻게 건너느냐가 앞으로의 수백 년, 수천 년을 좌우할 것이며 언젠가 지질 기록 속에 지성이 지구에 나타나 첫 번째 전 지구적 도전에 마주선 짧은 층으로 남을 것입니다. 측정이 차곡차곡 쌓이는 침묵 속에서 오래된 기록을 인내로 읽어내는 마음 속에서 무수한 증거를 모아 하나로 엮는 작업 속에서 이해는 자랍니다. 지구는 인간 활동의 배경이 아니라 그 안에서 우리가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동적 체계임을 스스로 보여줍니다. 그 법칙을 존중하고 행동의 결과를 이해하며 장기적인 거주 가능성과 어긋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이 세기의 과제입니다. 과학은 그 토대를 놓아줍니다.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깊이 쉬고 포근히 꿈꾸시길 바랍니다.